한 주간의 유익한 정보를 모아드리는 주간 이슈거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각 나라들이 놀라워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식료품부터 의료용품까지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검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체온계입니다. 한국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낫긴 하지만 여러 매체에서 보듯이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검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체온계도 못 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술이 높던 낮던 세계 국가들이 체온계를 못 구해서 코로나에 대해 무방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새로운 개념의 온도계를 개발해서 화제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 각 나라들은 온도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가격도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한국의 한 회사에서 USB 형태로 스마트폰에 꽂기만 하면 온도 측정을 해줄 수 있는 온도계를 개발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보안 시스템 개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사람의 비접촉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홍채나 지문 등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발상의 전환으로 비접촉 스마트 온도계를 개발한 것입니다. 시중에는 이미 다양한 온도계가 있지만 이 온도계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할 수 있고 간단히 USB 형태로 연결하기만 하면 비접촉 방식으로 사람이나 물체의 온도를 영하 40도에서 200도까지 측정 가능합니다. 오차 범위는 0.2도로 이 정도면 상당히 정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 앱으로는 수시로 측정한 체온을 바탕으로 건강 상태 확인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대형 스마트폰 제조 회사와 수년 전부터 내장형으로 기획했다가 굳이 온도계까지 탑재할 필요가 있나 해서 보류됐던 프로젝트였는데 지난해 말 코로나로 인해서 온도계 수요가 폭발하면서 묵혀두었던 프로젝트가 빛을 본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인정받은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스타트업 기업이 만든 제품을 중국에서 먼저 원격 의료라는 새로운 용도로 사용해 대량 주문한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목에 걸기만 하면 되는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로 진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제품은 목에 걸치는 형태로 360도 현장을 찍어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납품처는 경비회사, 조선소와 같은 대규모 공장 등이었는데요. 현장을 가보지 않고도 현지 직원이 이 웨어러블 기기를 차고 있으면 사방을 직접 현장에 간 것처럼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CS에서만 2018년부터 3년 연속 혁신상을 받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뜻하지 않게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한국 제품에 대해 주목받은 것이었는데 이 웨어러블 기기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 다수 접목되어 있습니다. 1인칭 시점의 몰입형 경험을 360도 영상 형태로 촬영하고 전송하는 카메라입니다. 최대 4인간 다자통화와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세계 유일의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로 비대면 소통이 가능해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또한 LTE와 5G 통신 환경에서 최대 4K 화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에서도 부자가 많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도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방역 관리에 대한 부러움을 낳고 있습니다. 우선 비용적인 부분과 너무 극단적인 법규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가격리나 재검사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아랍에미리트 내 모든 항공기 운항을 2주간 중단하는 초강경 정책에 이어 24일부터는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쇼핑몰의 영업을 2주간 중지하고 급기야 26일부터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행위에 대해 각종 벌금형까지 신설했습니다. 모두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을 각오한 정책들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사항들입니다. 대부분 벌금형인데요. 너무 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내에서도 불만을 성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 내에서 3인 이상 타면 벌금이라는 항목에서 만약 4인 가족이 같이 행동할 때는 벌금을 내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안 지키면 33만원 벌금인데 부모와 어린 자식 간이나 연인 사이에서도 이를 안 지키면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인에게 자의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하지만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지인 비율이 10%밖에 안 되고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90%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하기 힘들어서 막대한 경제 손해를 감수하고 강력하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레이트는 지난 2월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문을 닫을 때 끝까지 우리를 믿고 항공 규제를 하지 않은 곳이며 현재도 한국산 키트를 수입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을 끝까지 믿어준 국가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욱 큰데요. 처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게 야박하게 굴었던 대부분의 나라들은
3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 명대로 폭증하거나 우리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하는 등의 카오스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점차 안정감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다른 세계의 선진국들도 허둥지둥되고 있는 상황에 한국은 타 국가들과는 다른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활에 대해 많은 애착을 갖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이 개발하는 모든 미사일에는 궁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단거리 대공미사일은 신궁, 함상형 대공미사일은 해궁, 지한미사일 비궁, 대전차 미사일은 형궁, 중거리 대공미사일은 천궁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미사일 중 천궁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클레이 사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 샷건 슈팅의 명칭을 갖는 클레이 사격은 말 그대로 산탄총을 이용해 움직이는 표적을 쏘아 맞추는 스포츠입니다. 각종 TV나 미디어 매체에 소개됐을 정도로 대중화된 클레이 사격은 표적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거나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표적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정 표적에 사격하는 것 이상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고 수십 개가 날아가는 산탄총으로도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일전에 제 소개를 잠시 했었는데요. 제가 군 복무 시절 기간 동안 한 번도 특등 사수를 놓치지 않을 만큼 사격에 일가견이 있었는데 넓은 범위로 날아가는 산탄총알이라도 움직이는 물체를 맞추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사격 후 움직이는 표적의 방향도 감안해서 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많은 산탄이 발사되더라도 명중률은 떨어집니다. 또한 사격뿐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를 맞춘다는 건 그 어떤 것이든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켓 추진을 이용해 고속으로 상공을 날아다니는 적의 전투기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클레이 사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며 우수한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선 방공기술과 그에 맞는 무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공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천궁,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이며 개발 사업 명칭은 KM-SAM입니다. 유효 사거리는 40km, 요격고도 15km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5입니다. 마하 1이 1224km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속칭 철매2 사업으로 시작된 천궁미사일은 총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천궁의 유도탄 전체 시스템, 유도장치, 탐색기 및 천궁 전체 사격 통제 시스템은 LIG 넥슨에서 맡았으며 지상에서 적기를 찾거나 미사일의 중간 유도를 담당하는 다기능 레이더는 삼성 텔레스가, 발사대는 두산 DST가 개발했습니다. 또한 로켓 추진 기관은 한화, 탄두는 풍산 코아엔 SI가, 탑재 차량은 기아자동차 등이 맡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대표 방산 무기업체들의 첨단 기술을 집약시킨 것이 바로 천궁입니다. 천궁은 기존 한국에서 운영 중이던 미국 레이시온사의 호크 미사일과 MIM-14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교전 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된 천궁포대는 다른 미사일과 달리 하나의 다기능 레이더를 사용해 기존 5대의 레이더로 이루어졌던 표적 탐지, 정밀 추적, 식별 과정을 단 한 대의 MRF로 수행하며 효율적인 포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궁은 일반적인 지대공 미사일과 다르게 탄두의 파편들이 표적 방향으로 집중돼 요격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표적 지향성 파편형 탄두를 적용한 것인데요. 일반적인 지대공 유도탄 탄두는 파편이 균일하게 분산되지만 천궁의 탄두는 파편이 표적 방향으로 집중됩니다. 1차로 소형 폭탄이 터져서 순간적으로 탄두 모양이 표적 방향으로 찌그러지듯 변하며 2차 폭발을 일으켜 파편이 표적으로 향하도록 설계돼 최대의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또한 보통 미사일의 발사 방식은 핫 런칭과 콜드 런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천궁은 콜드 런칭 발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콜드 런칭이란 미사일이 발사될 때 고압가스로 미사일을 발사관으로부터 10m 이상 수직으로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추진기간을 점화해 목표물까지 비행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는 발사체의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후폭풍이 적어 발사 원점의 은폐에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360도 전방향으로 운영이 가능해 위치에 제약을 받지 않고 적 탐지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천궁과 같은 콜드런칭 미사일은 초기 표적 방향을 향해 선회가 매우 중요한데요. 발사관에서 불을 뿜어 목표물로 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사관에서 튀어나온 후 방향을 목표물 쪽으로 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천궁은 미사일 탄도 아래 측 추력기를 장착했는데요.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할 수 있도록 발사관으로부터 사출된 후 순간적으로 측 추력기를 점화시킴으로써 표적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쏜살같이 날아가 타격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거리, 중고도 요격용 미사일인 호크의 대체용이기 때문에 유효 사거리는 그리 긴 편은 아니지만 4단급 방공 능력으로는 충분한 성능이고,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제 지대공 미사일인 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한국군의 방어 전력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탄도미사일의 비중을 높여가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은 LSAM 사업을 추진합니다. 2009년부터 국방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0년 소요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기초연구를 시작하여 2019년까지 5천억 원, 2023년까지 추가로 6천억 원을 들여 총 1조 1천억 원을 들여서 제작되는 LSAM은 우리나라의 고고도 방공망을 책임질 예정이며, 언론에 소개된 바로는 유효 요격고도는 50에서 60km로 최대 요격고도는 유동적이라고 전해집니다. 천궁이 4배 이상의 사거리를 갖고 천궁 시스템의 2배에 달하는 목표물을 추적하면서도 요격 시간은 천궁과 같은 8에서 10초를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AMD의 소요에 의한 여러가지 기술 연구가 있었으며, 이 중 궤도 수정 및 자세 제어 추진체 닥스의 핵심 추진기관인 다축정밀 추력 추진기관에 대한 사업 개혁 부분에 외기권 직경 요격체라는 단어가 기입되어 있으며, 그 예시로 그래픽이 프랑스의 에스터 블록 2였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모형 사진조차 에스터 블록 2였기 때문에 에로2 대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을 도입하거나 이와 유사한 미사일로 개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에스터 블록 1은 사거리 600km 이내로 대략 스커드 B급 탄도탄의 요격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터 블록 1 NT는 요격 능력이 1000에서 1500km 사거리급 탄도탄까지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블록 2가 3000km 이상급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에스터 체계 개발의 종착역은 IRBM급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됩니다. 이 말은 한국의 천궁은 3000km 이상의 탄도탄 또는 그 이상을 방어한 요격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뜻입니다. 가장 강력한 탄도탄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도 탄도탄 궤도 특성에 따라 추진 상승 단계, 중간 단계, 종말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대응을 통한 다층 중첩 방어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추진 상승 단계에 초기 탄도탄이 충분히 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타격하는 직격 요격체 KEI와 메가와트급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ABA를 개발하고 있고, 또한 중간 단계는 일반적으로 사거리 300km 이상의 탄도탄들이 대기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외기권에서 요격 가능한 SM3와 외기권 직격 요격체 EKV를 탑재한 지상 기반의 GBI를 개발하였습니다. 레이더는 SBX, 스파이1 등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종말 단계에서는 탄도탄 탐지, 추적 시간, 반응 시간 및 지대공 유도 무기, 비행 시간 등을 고려한 기술 수준을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요격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발되어 지속적인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종말 단계에 천궁을 먼저 개발한 것입니다. 또한 종말 단계에서 상층 방어 무기 체계로 잘 알려진 사드가 있고, 하층 방어는 패트리어트 PLC-3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감지된 탄도탄의 정보에 따라 단계별 방어 체계를 통해 요격을 수행하고, 실패 시 다음 단계 수단으로 재요격하는 다층 중첩 방어 개념을 통해 요격 확률을 극대화합니다. 미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유럽의 에스터 블록 1, 블록 2, 이스라엘의 에로2, 에로3 등 다양한 국가에서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고고도 방어는 SM3, 하층 방어는 PAC-3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천궁은 대탄도탄용과 대항공기용 두 가지 종류의 탄이 개발될 예정이며, 발사관을 홍상어의 것을 전용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콜드런칭인 천궁과는 많이 다른 체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향후 함상형 개발도 진행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내에 MD, 사드 이슈만 나올 때면 항상 언론에 같이 등장하는 것이 LSM입니다. 이는 상층 방어 방공미사일이라는 겹쳐지는 포지션과 전략무기 체계라는 점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인데, 특히 MD나 사드는 주위 국가의 강한 반발로 인하여 큰 이슈를 자아내는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LSAM은 독자적인 자주국방 체계라는 점 때문에 주위 국가의 반발이 없어 한국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한국은 순수 독자 개발 가능한 방공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한국은 내 나라 내 땅에서조차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무기도 마음껏 못 만드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듯 한 계단 한 계단 자주국방의 기틀을 만든다면 조만간 다른 나라의 눈치를 안 보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